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로 이혼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0대까지는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쌩쌩하고 건강한 체력을 자랑했는데 환갑이 넘으면서 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현재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도 먹어야 하고, 또 한 3년 전에는 뇌졸중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재활치료도 꾸준히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제 곁에서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덕분에 다행히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의 왼쪽을 잘 못 쓰던 증상도 거의 호전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엄마, 모든 병이 그렇지만 엄마 병은 특히나 스트레스나 충격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먹고 기분 좋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셨죠? 네가 혼자 돼서 좀 쓸쓸하게 사는 거 말고는 요즘 엄마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니? 예전에 엄마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서 그렇죠. 난 엄마한테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다 지난 일, 너도 공극 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 울고 먹어라. 내가 다혈질이고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 가지고 네가 괜한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 그래도 자식 입장에선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난 죽을 때까지 엄마 옆에서 돌봐드리고 모시는 걸로 그때 미안함 갚을 거야.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부모 자식 간에 갚아야 하고 받아야 할 빚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그런 정없는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만 죄송하게 엄마 그만 아프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돼. 아셨죠? 딸은 그렇게 살뜰하게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저를 다정하게 보살펴주는 착한 아이랍니다. 40 넘은 딸을 아이라 표현하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부모 눈에 자식은 환갑이 넘어도 아이로 보이는 법이죠. 딸이 자꾸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이유는 따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긴 하답니다. 제 딸이 배우자의 오랜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는데 외도의 상대자가 하필 딸의 오랜 친구였고 그 상간녀는 저 역시 아는 여자였죠. 딸아이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충격을 먹고 무척 힘들어했는데 딸아이의 배우자가 딸과 이혼이 채 성립되기도 전에 뻔뻔하게 그 상간녀와 대놓고 살림을 차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이혼 소장을 들이미는 바람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내려진 진단은 뇌졸중이었죠. 딸아이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진흙탕 같은 이혼을 마무리했었고 저는 뇌졸중 투병을 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이지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딸아이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건 애미로서 절대 자식들에게 보여선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재활치료를 하고 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낫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딸아이 역시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 때문에 엄마가 혹여 잘못될까봐 이혼 소송으로 힘든 와중에도 절 헌신적으로 돌봤었고요. 이런 전사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제가 신경을 쓰거나 충격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에게는 저와 한 집에 사는 딸 말고도 아들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아이는 딸아이의 남동생이죠. 제가 사실은 젊었을 적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정말 억척스럽게 아들과 딸아이를 키웠답니다. 세상에 오늘도 동희 엄마가 1등이네. 대체 가게를 몇 시에 여는 거야? 자기는 잠도 없어? 정말 대단하네 그래.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부지런히 해야지 뭐 어떡해요. 출근길 아침 손님 잡으려면 일찍 오픈해야지 별 수 있나요? 저는 젊은 시절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보통 주변의 다른 가게들이
점심 저녁 장사를 하는 것에 비해 저는 점심 저녁 장사는 물론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아침 식사도 팔다 보니 그런 인사치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아침 일찍 문 열어서 좋고 또 전날 해장한 손님들 구미 딱 맞춰서 이런 콩나물국을 팔아서 너무 좋아요. 아침 식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얼큰하고 시원한 국이 있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음한 분들이 자주 찾아서 다음 주부터는 아침 식사용 죽도 게시하니까 드시러 오세요. 암튼 사장님 센스 짱이라니까. 내가 이 집 단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밥 장사를 했고 그 덕분인지 돈도 꽤 벌어서 제 힘으로 자식들 공부 남부럽지 않게 시키고 또 집도 마련하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 조그만 상가 가건물도 제 소유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좀 잘했는데 영문과를 나와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도 저와 한 집에 살며 번역 일도 하고 또 저를 살뜰히 챙겨주기도 하고 참 기특한 딸이지요. 막대 먹은 남자를 만나 인생이 꼬인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본인 말로는 지금이 행복하다 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요. 공부머리는 없는 대신 성격이 쾌활하고 아주 다감한 아이랍니다.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집안의 재롱둥이로 저와 제 누나를 웃게 하는 일이 많은 아주 사랑스러운 녀석이죠. 아버지 없이 여자들 틈에서 북적이며 커서인지 제 짝도 결국은 누나와 나이가 비슷한 연상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더군요. 여자가 5살 연상이라고? 아무리 요즘 연상연하가 대세라지만 출산도 하고 이세를 생각하면 5살 연상은 좀 그렇지 않니? 엄마, 저랑 그 사람 아이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저나 결혼 생각 없다가 서로가 평생 반려자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으로 결혼하는 거라고요. 엄마, 요즘은 나이 차나 뭐 그런 거 신경 써서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긴 해요. 뭐 동민이보다 어리면 좋긴 하겠지만 어리다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 당사자들이 저리 죽고 못 살 정도로 좋다는데 기분 좋게 결혼 허락해주세요. 니들이 좋다면야 내가 뭐 얼마나 반대를 하겠냐만 집안이 너무 우리가 기우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아들내미 엄마로서 그게 마음에 좀 걸린다. 엄마, 상씨 집안은 절대 그런 집안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속물적으로 사위 조건 따지고 그런 집 같았음 애진작에 제가 상씨랑 결혼할 마음 먹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집안이 운수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력이 엄청난 데다가 며느리감 역시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어기 때문입니다. 무슨 디자인 공부를 한다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데 결국 그쪽 적성은 아니라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직책도 임원에 준하는 아주 높은 자리라는 겁니다. 얘 동민아, 너는 천성이 자유로워서 여태껏 네가 내키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아왔는데 네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더냐? 엄마는 참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언제는 노총각 아들 장가 안 갈 거냐면서 맨날 잔소리 하시더니 나 그냥 장가 가지 말고 엄마 곁에서 평생 같이 살까? 야, 이 녀석아. 엄마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상희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그 댁 어른들도 돈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력 때문인진 몰라도 제 직업에 관해 타박하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참. 제가 구식이어서인 줄은 모르겠지만 여자가 기우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기우는 결혼 그게 과연 괜찮을까 싶으면서
사진가로 여행가로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낭인처럼 살아온 아들의 이력과 직업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위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사진 찍고 여행 다니는 게 일이야 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히 꼰대라고 욕먹는 저희 세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치관이니까요. 저의 걱정과 기우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며느리와 무사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금술도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결혼 후에는 장인회사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직업은 아니었으나 세계 각국으로 여행 다니며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책도 몇 권 낸 아들이기에 본인의 직업을 접고 처가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 전 좀 마뜩찮아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네가 돈벌이가 엄청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여행작가였는데 장인어른 회사 운전기사로 사는 거 괜찮니?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큰 불만 없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이랑 와이프가 사업자 출장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픽업해주면서 견눈질로 사업 돌아가는 거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너 처가에서 하는 일 너도 할 생각이냐? 장인어른이 직접 그런 말을 하신 거야? 내가 부담 가질까봐 일찍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데 솔직히 와이프처럼 나도 회사 일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따로 하던 일이 있고 내 일을 좋아했었으니까 당장 결정 못해서 당분간 장인어른 회사 운전기사 일하면서 일을 좀 경험해보기로 한 거고. 네가 그런 생각이라면 엄마도 더는 말을 안 하겠다만 보리쌀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있겠니. 너희 처가가 먹고 살만한 집인 건 사실이다만 네가 너무 그 집에 의존하고 또 그런 걸로 눈치 보고 살게 될까봐 엄만 그게 걱정인 거야. 어이구 우리 박경아 여사님 걱정도 팔자셔. 다른 엄마들은 아들이 금수저 집안에 장가 갔다고 자랑했을 텐데 엄만 그런 거 하나 없이 걱정만 하세요? 제가 돈만 보고 아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회사 돌아가는 거 보고 회사 일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거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가방끈이 아들보다 훨씬 길고 나이도 많아서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제 걱정을 불식시킬 만큼 아들 며느리의 금슬이 각별하고 좋았으므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어느 날부터인가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제게 안부 전화도 자주 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제 누나를 데리고 맛집도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부 전화도 거의 없고 집에 놀러 오는 일도 뜸해져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자식은 장가 가면 출가한 셈 치라더니만 네 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치, 엄마 목소리 보니까 동민이한테 좀 서운하신 것 같으네. 아니다. 서운하긴 뭘. 장가간 아들이 자주 집에 놀러 오길 바라는 게 경우 없는 게 대세인 시대인걸 뭐. 부부들이 잘 살면 됐지. 더 바라면 욕심이지. 엄마, 서운하면서 안 서운하다 말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리고 동민이가 효자고 잔정이 많아서 엄마한테 잘했지만 지처가 생긴 마당에 매달 오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 어디 맛있는 식당 알면 쪼르르 달려와서 너랑 나를 데려가던 게 동민이라 내가 습관이 들어 그런가 보구나. 아유, 우리 엄마 콧바람 센 지 오래라 답답하시구나. 차려입어요. 요즘 단풍도 좋다던데 단풍 구경도 하고 산채 정식도 먹고 오게요. 그렇게 서운해하는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외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딸아이가 제게 그런 제안을 하더군요. 못 이기는 척 차려입고 딸아이를 따라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보니까 한동안 통 연락이 없던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었고 저는 반갑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죠. 아들,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일이 바빴니? 그간 전화 한 통도 없고.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았어요. 네 처랑 처가 식구들은 다 편안하지? 네, 다들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 뜸을 들여, 응? 갑자기 좀 착 가라앉은 듯한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이상한 예감이 순간적으로 들더군요. 엄마,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좀 너무하네. 나한테 월급을 안 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널 운전기사로 부리고 또 회사를 가르친다고 이일저일 시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던데 월급도 안 주고 널 부린단 말이냐? 그렇게 아들이 불만을 털어놓는데 참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처가 식구들을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고 그 밖에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별일이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들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얘 동희야, 동민이 장인이 동민이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구나. 그럼 몰상식한 영감탱이 같지는 않았는데 이를 어쩌니. 엄마, 확실하게 알아본 거 맞아? 사돈어른 운수회사에서도 잔뼈 굵은 회장님이고 지역사회에 기부금도 많이 내는 착한 사업가라고 신문에도 몇 번 난 사람이라면서요. 기부금만 많이 내면 뭐하니? 내 아들 월급을 안 준다는데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뭐 세금 탈세다 뭐다 그런 거 대신에 일부러 기부하기도 한다면서? 세금 감면 받으려고 그렇게 가식 떨고 내 아들 월급은 안 줬다는 말 아니냐?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에 타세요. 나중에 내가 동민이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일단 저랑 단풍 구경 재미나게 다녀오자고요. 네? 딸은 뭔가 제 얘기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눈치더군요. 제가 백반장사를 30년 넘게 하면서 나름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보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편이라 자부하고 살았는데 점잖고 좋은 분인 줄 알았던 사돈어른이 이렇게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지 않다니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 나쁘게 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고 악인인 법이죠. 저 역시 팔이 안으로 굽었고 힘들게 운전기사까지 시키면서 월급 한 푼 안 주다니. 이런 경우 없는 처신머리를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그 고민을 하면서 딸이 운전석에 있는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언짢은 마음으로 딸과 차를 타고 단풍놀이를 갔고 좀 찜찜한 마음으로 딸과 단풍숲을 산책하고 예정대로 근처 식당에서 산채 정식도 사 먹고 가을 경치를 구경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에 탔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들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운 채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제 전화가 아니라 딸에게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동민이가요? 저희 올케 좀 바꿔주세요. 올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울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응? 동희야, 무슨 일이야? 무슨 전화길래 네 표정이 그러니? 엄마, 우리 동민이가요. 울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엄마, 제발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동민이 회사에서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명을 달리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딸아이가 하는 말을 당최 믿을 수가 없더군요.
불과 아침에 저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심상하게 전화통화까지 한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맥이 풀리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몸을 겨우 가누고 아들이 있다는 병원으로 당장 달려갔어요. 며느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리 동민이 어디 있어? 어머님, 저와 딸아이는 아들이 잠자듯이 누워있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을 달리했음에도 얼굴에 온기도 남아있고 살짝 웃는 듯 입을 다물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걱정 마세요. 나 괜찮아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미동 없는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몸도 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직 따뜻한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동민아, 우리 아들 동민이 어서 눈을 좀 떠보렴. 엄마가 왔다. 우리 막내 어서 눈 좀 떠보렴. 어머님 고정하세요. 이 사람 운명했다고 아까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갔어요. 동민아, 내 동생 동민이 누나 목소리 들리니? 누나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 녀석아. 그렇게 병원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순간 아들의 그런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제를 맞고 눈을 떠보니 눈이 퉁퉁 부은 딸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우리 동민이, 내 아들 동민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병고를 당하게 된 거니? 어머님, 사실은요, 그이가 좀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아니, 올케, 그게 무슨 말이야? 동민이가 무슨 병이라도 걸렸었어? 형님께는 진작에 말씀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저도 고민이 무척 많았는데 그이가 절대로 형님과 어머니께 비밀로 해달라고 토병 초기부터 하도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풀어놓은 진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뇌종양 투병을 해왔더군요. 며느리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진단을 받는 날 아들은 며느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어. 내가 병에 걸린 사실 누나랑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줬으면 해. 아니, 당신은 지금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야. 이런 중병에 걸렸는데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라니 난 그 부탁 못 들어주겠어. 여보, 우리 엄마 사실은 내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어. 그 형이 어릴 때 백혈병으로 중학생일 때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엄마는 형이 투병하는 걸 보면서 정말 힘들고 슬퍼하셨어. 누나도 마찬가지였고. 어린 나 역시 뭘 잘 모르면서도 그런 가족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고, 게다가 우리 엄마는 형이 아픈 모습 보면서 날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다고. 난 내가 아픈 것보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거 생각하면 그게 더 겁난다. 그래도 그렇지. 당신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그걸 어머니께 비밀로 하라는 거야. 나중에 충격받으시면 어쩌려고. 말씀드리는 시점은 내가 정할게. 지금 진단받았고 투병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동안만 비밀로 하자. 엄마가 나 아픈 거 알고 그걸 또 지켜보시는 상황 나 정말로 만들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너무나 완강하고 간곡하게 그런 부탁을 하는 아들이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식 아픈 모습을 어머니께 또 보여드리기 싫다고 하는 그이였어요. 정리할 때가 되면 본인이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어머님께 아예 본인의 병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처음에 한사코 아들의 뜻을 반대하다가 생각해보니 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병관우는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기에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뇌종양 증상 중에 하나가 단기기억 상실증인데 그이가 얼마 전부터 단기기억 상실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해서 아침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몇 시간 전의 일도 낯설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런 자신이 겁나고 못 믿어왔는지 하루하루 하고 싶은 말들을 녹음기에 녹음하기 시작했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줄 아들의 녹음기가 있다면서 나중에 유품으로 전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왜 장인어른이 월급을 안 준다고 불평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나중에 아들의 통장 내역을 보니까 아들의 장인은 한 번도 아들에게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들이 월급을 받아놓고도 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고 저에게 그런 불평을 했던 겁니다.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사돈 어른을 욕했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귀하게 얻은 사위를 이렇게 황망하게 잃게 되어서 너무 슬픔이 큽니다. 사돈 어른의 슬픔이야 더 헤아릴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위가 사돈 어른 걱정해서 그렇게 끝까지 본인 편까지 숨겼는데 힘드시겠지만 기력을 좀 차리세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슬픔에 잠겨서 거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지경이었죠. 엄마, 동민이가 떠나서 나도 힘들고 너무 슬퍼요. 엄마도 많이 슬픈 거 아는데 엄마가 이렇게 식사도 전혀 안 하시고 쓰러져 계시면 동민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들 먼저 보내고 애미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나도 그만 동민이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가면 원이 없겠구나. 엄마, 꿈에라도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동민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렇게 아픈 사실도 말 안 하고 힘들게 투병하다 떠났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동민 뜻이 뭐가 돼요, 네?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저는 기를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었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받아들고 정리하는데 며느리가 말했던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같이 들어봐요. 동민이가 생전에 하고 싶은 말을 우리한테 남긴 거라고 했어. 그래, 우리 얼른 그거 들어보자꾸나. 엄마, 새파랗게 젊은 아들이 갑자기 뇌종양에 걸려 하늘나라로 떠났다니 실감도 안 나고 너무 속상하시죠? 너무 죄송해요. 자식 앞세우는 부모 만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불효자식이 틀림이 없네요. 그래도 제가 병을 숨긴 것에 관해 너무 야단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사는 날까지 엄마에게 환하게 웃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 미소는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늘 좋아하시는 엄마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100만 불짜리 미소의 아들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육성을 듣고 있자니
다시 눈물이 차오르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딸아이와 함께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녹음기를 재생시켰는데 엄마, 누나, 그리고 제가 생전에 못 드린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아이,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만났던 제 첫사랑, 그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녹음기에서 듣게 된 아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애와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와 몇 년 후 우연히 재회했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회해서 만나다가도 다시 결별을 맞았는데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했는데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아이를 거두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몰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자는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아들에게 뒤늦은 이실직고를 했던 거였죠. 엄마, 저는 제게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있다는 고아원을 정신없이 찾아갔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어요. 뭘 재고 따지고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다는 걸요. 너무나 저를 빼닮은 아이를 보면서 저는 뒤늦게라도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이를 만났지만 아이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아들이 뇌종양 진단을 받은 데다가 시한부 선고까지 내려진 상황이라서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현재의 아내에게도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엄마, 누나,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제 아들을 부탁할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생각나지 않더군요. 바로 엄마와 누나요. 제 아내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도 유일하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하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많아도 제대로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제가 처음이라는 순수한 사람인데 제 아이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병간호를 하느라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늘 동동거리며 애달파하는 아내에게 저의 이런 비밀을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연유로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본인이 아빠인 것도 숨기고 고아원에 아들을 보러 다닌 거였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은 자신의 아이의 거처와 친자 확인 증명서 등을 보관해둔 관할 경찰서를 말하더군요. 엄마, 누나, 제 숨겨진 아들의 신원과 주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찰서에 보관해 두었으니 이 녹음을 듣는 즉시 그 경찰서로 가서 아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부디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로 데려와 주세요. 살면서 엄마와 누나에게 해드린 것도 없고 걱정만 끼쳤는데 결국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와 누나에게 누만 끼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동민아, 누만 끼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희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받고 우리 손주를 데려와야 할 것 같다. 저는 당장 딸을 데리고 아들이 말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경찰서에는
아들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경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마음은 좀 추스르셨어요? 안 그래도 동민이가 맡긴 자료들 때문에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캐빈에 깊숙하게 보관해두었던 서류 봉투를 저희 모녀에게 건네더군요. 동민이가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으면서 본인의 상태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보관해두려고 했습니다. 저와 딸은 아들 친구에게 아들의 아이가 기거하고 있는 고아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또 아들과 그 아이의 친자 확인 증명서를 역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고이 보관하고 있어줘서. 우리 동민이 부탁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같이 식사라도 한번 꼭 해요. 그렇게 아들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저와 딸은 그 길로 즉시 아들의 아이가 있는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고아원으로 향하던 길, 왜 그렇게 시간은 가지 않은 건지 가는 동안 자꾸 침이 마르며 시계를 반복해서 쳐다보게 되더군요. 엄마, 마음 좀 진정시키세요. 우리 동민이 아들 만나러 가는 건데 기쁘게 차분하게 가자, 응? 그래,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너무 놀라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켜가며 저희는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들리지 않고 곧장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교외에 자리한 고아원이었는데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시설은 나름 깔끔한 곳이더군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무리가 있어서 저는 하염없이 그 노는 아이들 무리를 눈으로 훑어가며 두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딸아이는 원장실로 들어가서 가져온 자료를 건넸고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를 하면서 아들의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나가더군요. 안 그래도 아드님께서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얼마 안 있어 할머님과 고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아프신 줄은 모르고 왜 아빠가 직접 바로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는 걸까 의아했는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민석이는 바로 데리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참, 아드님 아들 이름이 민석, 차민석이랍니다. 엄마 성을 따랐고 이름이 민석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에 저희는 그렇게 아들의 아이를 기다리고 서 있었죠. 잠시 후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와 딸은 바로 창문으로 다가가 다가오는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장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 그 9살 배기 남자아이를 와라 껴안았답니다. 민석이, 네가 민석이니? 네, 맞아요. 제가 민석이가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동이야, 이 얼굴 좀 보렴. 세상에. 우리 동민이 어렸을 적 얼굴하고 판박이다. 아유, 어쩜 이렇게 자기 아빠를 빼잡아갈 수가 있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손주. 안녕, 민석아. 나는 김동이고 너희 아빠의 누나란다. 네 고모 되는 사람이야. 이분은 너희 할머니 박복자 순자 되시는 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고모. 차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젓하게 인사를 하는 손주를 보면서 저와 딸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핏줄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셈인데 그 몰랐던 핏줄의 존재가 잃어버린 아들의 환생처럼 정말 아들을 똑 닮은 외모인 것부터가 참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된 아들의 아이, 손자. 아들을 빼다 박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생과 사의 경계가 무엇이며 산다는 일이 왜 이리 싫을 정도로 아파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회한 비슷한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처음 만나는 손주 앞에서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말을 했답니다. 민서가 반갑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니. 할머니가 무척 행복해. 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널 보니 희한하게 그 슬픔이 아주 조금은 희미해지는 것 같구나. 할머니, 그렇게 참지 않으셔도 돼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끌어안고 제 등을 토닥여주는 손주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나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지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감격에 상봉을 하고 딸과 손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 지금 어디냐고? 실은 말이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 대뜸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순간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배려해서 자신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 고아원 앞에 있어요. 그이가 제게 남긴 녹음기도 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동민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동민 씨 친구분께 물으니 어머님과 형님이 오늘 여기 온다고 하셔서 저도 왔어요. 아니 그래도 네가 여기로 어떡해? 정말 너 괜찮니? 너까지 불어 걸음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떡해? 동민 씨 친구에게 듣자 하니까 아이가 동민 씨를 붕어빵처럼 닮았다면서요? 사실 그래서 더 그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도 일체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는 딸을 시켜서 며느리를 고아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며느라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손주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안녕 민서가? 아줌마는 네 아빠와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란다. 아줌마와 아빠 사이에 아이는 없었는데 네가 유일하게 돌아가신 아빠의 아들이라 해서 아줌마도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내가 혹시 불편하니? 아니에요, 아줌마. 아빠랑 저희 친엄마 얘기는 미리 들어서 저도 다 알고 있고 저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몇 번 뵀는데 그분이 아빠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구나. 민석이 아빠가 실은 많이 아프셨단다. 해서 민석이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셔서 그랬던 거야. 그래 민석아,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숨기신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 괜찮아요. 아빠는 제가 태어난 것도 엄마가 저를 가지신 것도 몰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아빠 쉬고 계신 곳에 저 한번 데려다 주세요. 어른들은 눈물 콧물을 짜면서 계속 우는데 차분하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할 말은 또 또박또박 잘하는 손주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의젓할꼬. 할머니가 우리 민석이를 보니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구나. 할머니 고모, 오늘 저를 데리러 오신 건가요? 당연하지 민소가. 오늘부터 너는 할머니와 고모를 따라서 서울집에 가서 같이 생활할 거야. 아빠가 투병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유언처럼 녹음해 두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널 빨리 데려와서 잘 키워달라. 그런 부탁이셨단다. 이제까지 우리 손주 고아원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는 할머니 집에 가서 고모하고 할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응? 할머니, 고모, 감사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당연한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니? 가족끼리는 같이 살게 되었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딸과 손주의 손을 나란히 잡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나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손주와 딸을 불어 차에 먼저 태우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며느라기가 이렇게 품이 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줄 오늘 처음 알았구나. 네 남편에게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불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마음으로 축하까지 해주니까 내가 솔직히 네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솔직히 이기적인 이유로 이곳에 온 거예요. 이기적인 이유라니. 세상을 떠난 동민 씨가 너무 그리운데 그 사람의 유품을 만져봐도 진짜 그 사람의 흔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민 씨의 아들이라면 진짜 그 사람의 흔적이고 일부니까 제가 자격이 없더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네요. 경선아. 어머니께서 제 이름 부르시는 거 오랜만이시네요. 동민 씨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도 아니고 과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사정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살아생전 동민 씨가 아이의 존재를 말했더라도 전 흔쾌히 받아들이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일찍 가버린 그 사람이 오늘은 좀 밉네요. 저는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를 꼭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동민 씨는 떠났지만 그래도 저 가끔 어머님 댁에 놀러가도 되죠? 당연하지.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뭘 허락까지 받고 그러니? 그렇게 며느리와 헤어지고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서 그날 처음 만난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애잔하고 먹먹하더군요. 우리 동민이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이 이 작은 손주 녀석의 손을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 울어요. 민석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안하다. 우리 민석이가 동민이를 너무 빼닮아서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그런다. 엄마,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동민이 보고 가자. 딸은 서울로 향하던 길에서 갑자기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원으로 차를 돌리더군요. 추모원에 들러서 민석이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아, 여기가 너희 아빠를 모신 곳이란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빠 아들 차민석입니다. 아빠, 얼마 전부터 저 자주 보러 오신 거 알아요. 마지막에 저 보러 오셨을 때라도 좀 아는 척 해주시지. 아빠가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음번엔 초콜릿 사들고 찾아뵐게요. 아빠.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렇게 의젓함을 유지하던 손주 녀석이 아빠의 위패가 모셔진 납골당 앞에서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리는데 저와 딸은 또다시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들을 보고도 자신이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던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그 또한 다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동민아, 네가 먼저 가서 엄마가 참 많이 슬프지만 그래도 먼저 간 널 탓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네 아들 민석이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겨주고 떠나서 참 고맙다.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넌 살아생전 엄마에게 행복과 사랑만을 주고 떠난 훌륭한 아들이란다. 네 아들 민석이는 누나와 내가 잘 키울 테니 그곳에서 부디 걱정 말고 편히 쉬려무나. 동민아, 누나는 가정에 매인 몸도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남편도 자식도 없이 쓸쓸한 인생이었어. 이런 누나의 재미없는 삶에 민석이 같은 보물을 떨어뜨려 주어서 고맙구나. 너에게 부끄럽지 않는 누나가 될 거야. 편히 쉬어, 동민아. 아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들이 쉬고 있는 추모원을 떠나왔습니다. 아들은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회사를 쉬지 않았는데 모두 아들 민석이를 생각해서였더군요. 하루라도 더 일해서 아빠 노릇을 하고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보험금과 적금, 모아둔 월급 통장 등을 모두 제 명의로 남겼더군요. 명목은 아들 키우는 데 써달라. 그리고 노안이 많은 내 병원비에도 보탰어라. 그런 아들의 이런 결정에 며느리가 서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 역시 재벌은 아니지만 평생 백반장사를 해서 노후 걱정 없고 손주 한 명 키울 정도는 걱정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형편이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예, 아가, 동민이가 자기 보험금이나 적금 그런 것들을 모두 내 앞으로 해두었는데 아마 자기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네가 생전에 동민이 아내였는데 네가 권리가 가장 큰 사람이니 보험금은 네 앞으로 돌려주마. 그리 알고 네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어머님, 사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그이가 살아생전 저와 모두 의논한 사항이에요. 그 사람이 제게 일정 부분 상속해주고 싶어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 사람 유산은 민석이를 위해서 쓰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앞으로 손주 녀석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며느리 집안이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기업이라 재력이 대단한 편인데 그렇다고 며느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에 계속해서 저는 거절했죠. 어머니, 저희 집안이 원래 장학사업 오래 해오기로 유명해요. 민석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라서 제가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동민 씨가 보고 저한테 고마워. 우리 아들 챙겨줘서. 저 그냥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그런 진심을 피력했고 저는 며느리의 뜻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 손주 녀석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굴곡진 사연으로 고아원에서 지내던 손주가 저희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잘 커나가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업이 생겨버려서 마냥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하루라도 더 살아서 손주 녀석의 방패막이가 되고 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훗날 아들을 만나러 저 세상에 갔을 때
너희 아들 잘 컸으니 아무 걱정 마라. 그런 말 해주어야 하니까요.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을 잘 지키고 보살펴야 할 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손주를 만나게 된 것은 남은 시간 꿋꿋하게 잘 살아내라는 저 높으신 분의 뜻 같기도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